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든 질병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계를 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상으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알고 나면 대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현재 약 3% 정도 된다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사스는 10%, 메르스가 3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그 자체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문제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오늘 2월 11일 현재까지 27명이 감염되었고요.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명은 이미 퇴원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로한 사람들이죠. 대체로 75%가 암, 폐질환, 당뇨합병증,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 환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면역력이 낮은 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면역력이 낮다는 얘기죠. 특히 수술을 하거나 수술받은 직후나 항암제를 받게 되면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기에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균실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암 환자도 이번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사망했는데 그 이유는 면역력이 낮다는 것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외에도 폐질환 환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소를 세포까지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산소가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 같은 곳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골수 기능이나 흉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질환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당뇨합병증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당뇨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혈당이 혈관을 막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 같은 곳에 마이크로 튜브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골수와 흉선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합병증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사망하는 것이고요. 심장질환 환자들이 또 많이 사망했습니다. 자, 심장에 질환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에서는 우리 몸 각 기관에 펌프질을 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하면 우리 각 장기, 특히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 같은 곳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인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골수 기능이나 흉선 같은 면역력을 생산하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13가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자,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혈류가 나빠지겠죠? 혈류가 나빠지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 이런 곳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면역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WHO에서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50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약 그의 2배인 100g을 섭취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한 그룹은 설탕을 권장량인 50g을 섭취하게 하고요. 다른 한 그룹은 권장량의 2배, 실제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량이죠. 100g을 섭취하도록 하고 나서 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 400에서 2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설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균을 탐식하는 능력도 약 6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5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에서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췌장암 발병이 2배 이상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암에 2배 이상 더 발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비단 췌장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암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설탕은 여성 질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여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부위는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설탕을 섭취하면 많은 중성지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설탕을 섭취하면 고콜레스테롤 음식보다도 중성지방을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혈류 저항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생산하는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면역력을 생산하지 않는 세포라고 하더라도 혈류가 나빠져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설탕 안 먹는데? 나 설탕 안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 음료에는 설탕이 12%가 들어있고요. 토마토 케첩에는 25%가 설탕입니다. 콜라에도 11%, 오이 피클에는 28%, 시리얼에는 35%,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유아식에도 10%가 들어있습니다. 햄버거 한 세트에는 32g, 케이크 한 조각에는 자그마치 60g의 설탕이 들어있고요. 바게트빵 3조각에는 50g, 짜장면과 탕수육에도 한 그릇에 72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응용할 수 있겠죠? 과식을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응용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과식하면 당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당도 역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 설탕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하다. 그래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암의 예방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화지방입니다. 자,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증가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혈중 지방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이렇게 요리하고 나면 나중에 촛농처럼 엉겨붙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온에서 굳는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40도에서 굳더라고요. 대략 측정해보니까 약 40도에서 포화지방이 굳습니다. 그럼 우리 체온이 36.5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뻑뻑하게 엉깁니다. 그러면 혈류의 저항을 가져오겠죠. 혈류의 저항이 오면 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골수나 흉선 혹은 대장과 같은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포화지방의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는데요. 닭고기나 소고기나 오리고기나 돼지고기, 대체로요.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성장 촉진제는 유사 여성 호르몬인데요.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러한 가축을 사육할 때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 유사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성장이 빠릅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닭을 길러봤는데요. 한 5, 6개월은 길러야 잡아먹을 만큼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농가에 가서 시골 농가에 오리를 기르는 농가에 가서 물어봤어요. 오리를 출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출하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성장 촉진제를 대량으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촉진제, 유사 여성 호르몬제, 이것은 암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암 발암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장 촉진제가 어디에 엉켜 있느냐? 포화지방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농축된 환경 호르몬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포화지방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포화지방을 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빼면 더 낫다는 얘기죠.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성 고지방을 섭취하게 했더니 뇌 산소가 자그마치 38%가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포화지방이 혈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뇌세포든 폐세포든 간세포든 췌장세포든 위장세포든 예외 없이 산소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요, 산소 사용량이 자그마치 1.4배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지방은 가장 큰 면역 저하, 암 발병의 요인입니다. 세 번째, 중금속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암 발병도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자, 실제 실험한 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혈액 속에 납을 첨가한 그 혈액과 첨가하지 않은 혈액을 이렇게 실험해 봤더니요. 납을 첨가했더니 면역력이 3분의 1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파고들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요. 막 일그러져 있어요. 이런 일그러진 면역으로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금속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이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요인,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요소, 노출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에 보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말라고 테플론으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이 테플론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벗겨 먹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 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요. 특히 이 프라이팬에 조리를 할 때 염분이 들어간 음식으로 조리를 하면 염분이 프라이팬에 있는 EPFOA를 모두 흡착해서 음식으로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코팅된 프라이팬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혹 사용하더라도 음식을 조리한 이후에 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에 보면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아말감 합금을 떼어넣죠. 이 아말감 합금이 수은과 주석이 50대 50 합금입니다. 중금속이죠. 특수 필터로 촬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독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계속 분출돼요. 이게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치아에 아말감을 떼어놓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중금속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혈류에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 세포에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이나 대장 등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잘 노출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당장 피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 음주와 면역입니다. 음주. 그동안 음주가 몸에 좋다 나쁘다 하루 한두 잔은 오히려 좋다 하면 별 얘기가 많았어요. 논란이 의학계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음주는 면역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중금속 이상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시골에 갔다가 밭에서 발에 못이 찔렸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그런 대로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낫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뭐 그대로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집으로 오는 중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모임에 가니까 저는 본래 술은 잘 안 마십니다만 술을 좀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찔린 부위가 뚱뚱 부으면서 견딜 수 없이 아파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또 무식해서 제가 가진 않았는데,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술을 먹기 전에는 제 몸에서 면역력이 그 균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일이 없었는데 술을 먹고 나니까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세균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절대로 면역력에는 치명적입니다. 물론 암에도 치명적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도 매우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 전에는 금주하십시오. 실제로 실험한 바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잔의 소주를 마시면 암 위험도가 2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에 자그마치 12배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KBS 생로병사의 비밀팀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방암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질병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바로 술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자, 5번째, 흡연과 면역 그리고 암입니다. 자, 흡연을 하면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아직 의학계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 7년 전에 밝혀놓긴 했습니다만, 자, 흡연을 하게 되면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바로 우리 혈액 중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빼앗아 먹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급격히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산소를 운반할 헤모글로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발병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골수나 흉선, 대장과 같은 장기에 영향을 미치면 이러한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에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잖아요. 단 몇 초 만에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류에 저항이 오겠죠?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만큼은 반드시 실천할 일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금연하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TV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사망하지는 않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앉아서 자주 여행하는 사람은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앉아있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 아픈 경험 하셨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그 부위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비행기는 안 타더라도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또 방 안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시죠?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 암협회에서 14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미국 암협회에서는 사망하는 원인이 염증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순환장애로 인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시청하는 것, 특히 암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은 밖에 잘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 있으면 TV를 잘 켜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 2시간 가만히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순환장애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많이 발병하고 암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TV를 본다고 하더라도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과로하시면 암에 많이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 과로 후에는 근육통을 겪죠. 심하게 운동하거나 너무 심한 육체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마치 매 맞은 것 같아요. 왜냐? 과로하면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젖산이 많이 분비합니다. 이 젖산에 의해서 혈류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을 생산하는 장기에 산소 부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암에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과로한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쉬어주어야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과도한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요. 암이 많이 발병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암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을 받은 분들 대부분 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체크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환경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제가 조금 그분들이 사정이 그러해서 좀 세심하게 좀 자주 전화를 받아준 분이 계십니다만, 자,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좋아졌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입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요. 유방암 처음에 2기, 3기 이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보고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소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스스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어쩌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서로 확인해보면 너무 좋아졌다. 전혀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갑자기 너무나 몸이 나빠졌다고. 유방 한쪽이 거의 전체가 암이 되었고 통증이 매우 심해졌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나름대로 찾기는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식도암이었는데요. 증상도 없었는데 수술받고 병원에 있다가 1년 만에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님이 건강했었는데 병원에서 식도암은 식도를 다 잘라내고 수술받은 이후에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한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별 증상도 없이 멀쩡했던 사람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죽었다고. 그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또 많은 산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급속히 증가하는데요. 이분이 암이 사실은 거의 없어졌다가 그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슬프고 우울증이 왔고 슬펐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면역력이 떨어졌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명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5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이분은 유방암 2기 정도, 계란만한 정도의 크기의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확진됐습니다. 2기라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곧바로 항암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3번 받았는데 곧 죽음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면역력이 제로가 돼버렸고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무균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자칫 감기에라도 걸리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무균실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유방암 책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눈이 확 띄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항암제 3번 받고 6번 받아야 되는데 1차로. 이분이 원래 이랬습니다. 암이 크니까 항암제를 먼저 받고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하고 또 항암제를 받자. 이렇게 된 것인데 수술 전 항암제 3번 받고 항암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책 내용대로 나름대로 응용해서 암이 다 나은 상태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그래 같이 온 분들하고 얘기를 또 제가 나눠봤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암이 거의 없어졌더랍니다. 계란만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 간혹 강의하는데 나와서 사례도 발표했어요. 사례도. 내가 이렇게 해서 암이 나왔다.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상생활 조금 바꾼 겁니다. 잘못된 것 좀 바꾼 거죠. 자,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한쪽 유방이 완전히 전체가 암이 퍼졌고 그 다음에 고름과 진물이 나오고 핏물이 나오고 가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뭘 잘못했느냐? 그동안 혹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간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약간은 느슨해졌지만 그렇게 그럴 만한 그 생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거의 유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들어봐도 특별히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뭔가 좀 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분명히 있나 보다.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새로운 게 있나 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게.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후로 이렇게 활동도 거의 안 했어요. 충격받았어요. 또 제가 잘못해서 잘못 전해서 저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더 낫다고 그분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활동도 많이 거의 안 했습니다. 인터넷도 거의 안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또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직장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가정 환경이 걱정도 되고 그냥 마음으로만 걱정하는 거죠. 걱정이 되고 해서 가족 관계를 묻다가 보니까 그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에 근무하던 분인데 작년 5월 달에 편도암 4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랬대요. 병원에 가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받지 마라. 자연요법 써라. 나 봐라 나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느냐. 응? 나 항암제 받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좀 책을 보라고. 당신이 보고 이해를 하라고. 근데 이분이 안 받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받았답니다. 방사선을 받았는데 받는 순간 그냥 몸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삭더랍니다. 그냥 깔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에 지금까지 누워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도 암에 걸려서 항암제 받고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고요. 동시에 자기 남편도 별 증상도 없었는데 암 진단받고 방사선 받은 후에 죽게 된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좀 정의감이 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분노와 슬픔과 스트레스, 증오심 때문에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암이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분이 그러한 사실을 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걸 어렵사리 지금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거의 또 줄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요, 분노와 증오심, 이것이 가장 건강의 적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수저 네버스 박사팀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4년간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보다 뇌졸중이 2배나 높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뇌졸중은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분노, 증오심, 화를 내면 몸속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뇌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면역도 떨어지고 암도 많이 발병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도 매우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데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뭐 머지않아 죽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또 다음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암이나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로 암을 극복할 수가 없고요. 면역력이 초토화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면역력이 초토화되고요. 암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작은아버님이 시골에서 사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았죠. 그런데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했었습니다. 저도 가끔 시골에 갈 때마다 찾아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췌장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췌장암 3기였대요. 그런데 의사가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기를,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시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제분들이 저희 작은 아버님께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대요. 뭐 해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작은 아버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다른 때보다 자주 집에 찾아오고 표정들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렇겠죠? 예.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표정이 뭐 밝을 리가 없겠죠? 금방 눈치를 챘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자식들은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작은 아버님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지난번에 검사 받은 게 뭔가 안 좋았나?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셔서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내가 혹시 지난번에 진단받은 거에 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또 정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췌장암 3기인데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다가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가 충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3일 동안 저희 선산에 가서 3일 동안 매일같이 가서 울다가 멀쩡하시던 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암이구나, 죽는구나. 두려움을 가진 거죠.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몸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요,
특히 뇌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례를 알고 있는 사례일 텐데요. 미국에서 어떤 사형수에게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피를 뽑는 것처럼. 과연 두려움이 얼마나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본 거죠. 사형수를 옆에 두고서 지금부터 당신의 몸에서 피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뽑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30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피가 몸에서 몇 퍼센트가 빠져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30분 만에 죽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치 피를 뽑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이분은 눈을 가려놓고.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10분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27분 지났습니다. 28분 지났습니다. 이 사형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니 30분이 되기 전에 죽더랍니다. 근데 실제는 피를 뽑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뇌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암을 두려워하고 계시죠. 물론 좋은 것은 아니죠. 두렵죠. 그렇지만 실체를 정확히 알면 그렇게 과도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실체와 다르게 과장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 두려움을 가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도 있습니다. 실체를 정확히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질병인데 독사를 알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확히 알자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될 것 8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것 5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제가 부정적인 상황, 두려움 혹은 분노, 증오심, 스트레스, 슬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지 않다. 그 반대가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물론 당연히 암도 잘 치유가 되죠. 일본 쇼와 약학대학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각각 2명씩 노래방에 데려다 놓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바람 나게 노래를 한 거예요. 즐겁게 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싫어하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스트레스 받아. 나 이런 분위기 안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몇 곡 부른 다음에 한번 몸속에서 면역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즐겁게 부른 사람은 면역력이 그 짧은 시간에 30%가 증가했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했던 사람은 오히려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 왜냐? 억지로 해서는 이와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잘 발병할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하십시오. 생각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 5배의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많은 산소가 면역력을 생산하는 장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운동하면 땀을 흘리죠.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럼 혈류가 좋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또 면역력을 생산하는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세 번째, 운동하면 땀을 흘리니까 뭘 마십니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니까 또 혈액이 걸쭉했던 혈액이 맑아져서 또 새롭게 섭취하는 물은 빠져나간 물보다는 깨끗하죠. 혈액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 많은 물을 마시고 소변으로 땀으로 또 다시 물을 배출시킴으로써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생산하는 장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로하고 똑같죠. 젖살이 발생합니다. 젖살은 실효물질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들죠. 그래서 적정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적정한 운동은 사람에 따라 체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운동 정도 하면 면역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자, 실제로요, 유방암을 진단받은 후에 적절한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을 한 유방암 환자들은요, 사망률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6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많은 산소를 공급시켜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되는 것 자체가 암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 면역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4명을 강원도 산속에서 2박 3일 동안 생활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산속에다 생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자그마치 면역력이 27%가 상승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을 4명을 대상으로 면역력의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요.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비해서 면역력이 63%가 증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증가했을까요? 산속에는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도심보다 강원도 산속의 산소 농도가 약 2만 ppm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소량이 많죠. 내 몸의 상태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많은 산소가 들어오니까 세포에 많은 산소가 공급되겠죠.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 흉선, 대장 등에 많은 산소가 공급되니까 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산속에서는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이 적습니다. 오염물질이 줄어들면 활성산소의 발생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산소를 잘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맑은 공기를 많이 쏘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창문 꽉 닫아놓지, 춥다고 꽉 닫아놓지 마시고요. 수시로 환기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 KBS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창문을 자꾸 닫은 사람이 창문만 열어놓고 2주간 잤는데요. 활성산소가 크게 줄었고요. 310바에서 30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혈구들이 막 들러붙어 있었는데 혈구들이 다시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잘 흘러가는, 이동이 잘 되는 그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만 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온과 암과 면역.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체온이 42.5도 이상에서는 암이 생겨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체온이 낮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유방암 환자들 대상으로 상담해 보니까 고주파 온열요법이라는 걸 도입해서요. 환부에다가 고온에 열을 가합니다. 고온에서는 암세포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치명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가 가장 이상적인 생리 조건입니다. 그런데 고주파 온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50도, 60도까지 막 높입니다. 환부를.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없어질까요? 암세포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42.5도 이상이면 사멸한다고 현대의학이 밝혀놨으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38도, 39도만 돼도 위험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부에다가 50도, 60도까지 온도를 높여놓으면 부분적으로 온도를 높인 거니까 몸 자체가 위험하진 않지만 이 환부에 있는 세포들은 다 익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요법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환부가 되게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환부가 있죠. 고름이 잡혀가지고 세포가 다 썩어서 그냥 고름이 흘러나오고 전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관장하는 온열요법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즉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자연적으로 체온이 높아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이 있죠. 운동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높아지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잘 되니까 다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강차를 섭취하면 체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급하다면 반신욕이나 족욕 정도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주파 온열요법은 절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사스에 강했던 이유로 꼽힌 것이죠. 김치와 된장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고요. 된장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뒤에서는 암세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암세포에다가 된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단 9일 만에 암세포가 거의 사라집니다. 김치와 된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양질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세밀한 얘기는 따로 또 1시간 이상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항암식품이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소금에서 중금속이 빠져나간 양질의 소금입니다. 일반 소금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소금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금속을 흡착해 놓아 있습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암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해결하기 위한 면역력 향상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을 마스크 착용, 손 씻는 거,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각적 출입을 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4, 5%의 소금물로 손과 입, 코 주변을 5, 6회 씻은 후에 물로 씻습니다. 두 번째,
3~4%의 소금물에 약 30초 내에 갸그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금물로 양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